앞으로의 그 경제 자체가 굉장한 상류층하고 대다수의 빈민층으로 이렇게 양분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돈 버는 기술이 너무 좋고, 부자들은 인공지능을 먼저 살 수 있고, 그래서 원래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기가 힘든 세상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한 걸 이용해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유 경제라는 것에서 그런 희망이 발견되고는 해요. 그런데 공유 경제 부분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나 우리 선배들이 명문대만 가고 고시 패스하고 하면서 자기 가문을 더 부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한 번 집이 가난하면 그 가난이 그 자기 자식이 아마도 50살이 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명문대를 가더라도 그 명문대 나와서 또 한 30년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물론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투자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 확률 자체가 낮으니까 일단은 그런 행운이 있는데, 행운을 일단 빼고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 나오고 또 20, 30년 더 고생을 해야 돼, 우리 애가. 그래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인성을 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힘든 시기를 얘가 50살이 될 때까지, 55세가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자살 위험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냐면 좌절이 더 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15세가 될 때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즐겁게 즐기면서 몰입할 수 있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고가 됐든 거짓말이 됐든, 거짓말을 즐기는 애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애가 사기꾼이 되지 않나 막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애는 이미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거짓말을 즐기는 수준에 가 있어. 고수야, 고수. 상당한 고수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굉장한 스토리 작가가 될 거예요. 해리포터보다 더 멋진 이야기를 써서 성공을 할 거라고요. 단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아이 스스로는 어때요? 아이 스스로는 우리 애가 자기 스스로 네. 자기를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정적으로. 그거는 당연한 거지.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안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5살까지 봐주세요. 15살이 어떤 나이냐면, 거짓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했더니 결국 들통나네. 거짓말 하는 게 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는데, 그걸 깨닫는 나이도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은 거짓말을 해도 봐주시라는 거예요. 20살도 안 따르면 내가 좀 덜어있어. 15살 넘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 그때는 멘토, 좋은 멘토를 만나서,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예요. 예쁜 멘토를 만나면 바뀝니다. 예쁜 멘토를 만나면 그 예쁜 그 여대생이 나는 말이야, 너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근데 나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남자가 제일 싫어. 그러면 그 순간 거짓말 딱 끊어. 딱 끊어. 그게 뭐냐면, 그 성적인 욕구가 발달할 때는요, 매력적인 이성의 말을 다 들어요. 여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도 멋진 송중기 같은 남자가 딱 나타나서 나는 좀 어떤 여자가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멘토링 방법이 있어요. 그 원초적인 본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다른 또 제 강의 유튜브에 그런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20대, 30대, 40대까지 그 험난한 삶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가 지금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한테 우리 부모가 휴대폰을 사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몇십억 한다니까, 몇십억. 100억 이상이 있어야 돼, 부모가. 그럼 사줄 수 있지. 회사도 하나 차려줄 수 있고. 없잖아요. 없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좌절감과 모멸감과 차별과 뭐 개돼지 소리도 들을지 몰라요.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그걸 다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는 것은 어렸을 때 단지 고생만 했다고 견딜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만 견뎌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 몰입해서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꼭 느끼게 해주라는 겁니다. 15살 이전에. 공부 말고. 공부는 일단 접어두고. 왜? 공부를 즐기는 애는 1000명 중에 1명이니까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까 공부 즐기니? 자기는 공부 즐긴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래, 1000명 중에 1명이야.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계속 즐겨야 돼,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15세 이전에 공부하고 성적의 부모가 이제, 왜냐면 우리는 좀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공부 잘하면 성공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닌 걸 앞으로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만큼 좋아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동기부여의 능력이에요. 책을 많이 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책 보는 걸 좋아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많이 보면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화책도 계속 보게 하세요. 좋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핵심은 얼마나 좋아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만화책을 보느라고 오줌 싸는 것도 잊어버리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 정도로 좋아. 그래요? 성공합니다.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다양한 만화책을 그 아이 주변에 깔아줘야 돼. 야, 너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 그냥 깔아둬. 그럼 저절로 점점점 좋은 만화책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점점점 고수가 되는 거예요. 게임만 좋아하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 100배 나요. 100배 낫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너무했어. 100배 나요. 아니 너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게임을 좋아하되 한 3일 밤을 셀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은. 끌리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그 이틀 3일 동안 밥을 써서 게임하면 일단 냅둬야 돼. 그래서 그냥 며칠까지 가나 보자. 너가 몇 끼를 굶나 보자. 한번 이래봐야 돼. 엄마가. 그게 그 아이의 진정한 힘을 만듭니다. 끈기를. 어렸을 때 배고픔을 참고 뭔가에 몰입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앞으로. 부모가 돈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중산층 이하의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줘야 되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가, 그 몰입 때문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가족의 삶을 위해서 힘든 일도 조금씩 하다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떤 끈기를 길러가는가, 그게 참을성이고 사회에 나가서 좌절을 당할 때 견디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너무 과잉고하지 마시고 놀다가도 다쳐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다쳐봐서 회복을 했을 때 나중에 크면 성형수술하면 돼요. 나중에 커서 사업이 망한 것을 회복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이 다친 것을 회복해본 경험이 사업 망한 것을 회복하는 힘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15세 이전의 육체적 경험은 25세 이후의 심리적 힘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두뇌를 연구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뇌에 대해서 더 많이 하자면은 요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2부는 이제 엄마 자신을 관리하라가 주제입니다. 2부의 주제예요. 1부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과정입니다. 즉 예전에 그 강남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척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빌딩도 없고 중산층도 아니라면 살짝만 연기하면 되잖아요. 살짝 더 가난한 척하세요. 살짝만. 그 사람은 가난한 척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강남에 빌딩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척하려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판잣집에 이사 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못 먹었을 것이고, 그죠? 식생활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굉장히 부실한 반찬에 자식들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했겠죠. 5년간. 그 자기 자식의 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안 먹던 것을 아마 먹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을 잘 먹었겠지. 점심. 몇 시간. 근데 아침은 못 먹어야 돼. 왜? 우리가 망한 걸로 이 자녀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살짝 더 가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살짝. 그리고 중산층이면은 아파트를 날렸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다 빚이다 아파트.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씀씀이를 줄이고 이제는 너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우리 집이 좀 둘러갈 것 같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너 중간고사 공부하지 말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동체에 대한 자기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아까 그 도파민, 창의력 호르몬인 도파민이라는 게 더 많이 와요. 많이 나와요. 왜? 삶의 보람을 느끼니까. 자기가 이미 다 어른이 됐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집안일을 도울 때. 그 집안일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일 하는 게 너무 또 안타깝잖아요. 그죠? 아니 해야 말이지 시키다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척 해야만이 한다니까요. 너가 이거를 해야만이 너가 휴대폰을 살 수 있어. 또는 뭔가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어. 뭔가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척 하지 않으면 절대 이유가 생기지 않아요. 정말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서 더 가난한 척 하면서 애들을 가족의 삶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너가 뭐 이런 것들 엄마를 도와줘야 되라고 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생각이 더 빨리 성숙이 되고 참을성이 좋아지고 나중에 좌절이 왔을 때 견디는 힘이 강해져요. 그게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봐주셔야 돼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을 시키면 엄마는 왜 일을 나만 시켜 먹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아니 잠깐만. 형제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시키나요? 자기 혼자인데 혼자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거죠. 자기 형제가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라고요. 가난한 척하면서. 애가 죽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그걸 견뎌야 저 선생님 의견에 지금 그러니까 서로 밀더라고. 또. 물론 안 하나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일강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식을 또다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열등감이다. 아니 정말 가난한 게 아니고 연기를 하는 건데 그걸 속상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선의의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요. 그걸 벌써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가족의 일에 그게 10살이 넘고 11살쯤 되면 애들이 다 영리해가지고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게 일찍 들어가야 돼 사실은. 옛날 애들은 좀 순진했으니까 좀 늦게 들어갔는데 요즘 애들은 더 빨리 들어가요. 그 작업이.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그 체력을 길러주고 끈기를 주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몰입하는 것이 있게 해서 자존감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한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뭔가
책이라도 열심히 보거나 또 뭔가 일을 할 때 즐겁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엄마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더 좋아져. 아빠가 이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건 냄새 나서 어떻게 될 거야? 아빠가 택시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될 건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긍정성만 전달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힘들어도 절대 미소를 놓치지 마세요. 웃어야 돼요. 그것도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정력골치 서울대가다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광주의 은암동으로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제 광주로 갔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도 약간 시골 마을이어서 모도 심고 했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건축 노동을 시작했어요. 막노동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벽돌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저한테 어머니가 항상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엄마가 벽돌을 얼마나 잘 나르는 줄 알아? 저 남자도 못하는 걸 난 2층까지 난다. 막 웃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그 벽돌 나르는 그 공사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뭘 했냐면 벽돌 세워가 도미노 게임을 했어요. 도미노 게임하고 막 옆에서 노는 거야. 초등학생이니까 엄마가 계속 날 보면서 웃으면서 벽돌을 날리는 거야. 땀 흘리면서.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왔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런 표정들은요 평생 간직하는 겁니다. 자식.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인상을 쓰지 마세요. 자식 앞에서. 그 힘든 일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리고 너의 일도 현재 우리 집안에 필요하다. 너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현재 필요하다. 엄마도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할 뿐이다. 그게 견디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성공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어야 돼요. 애들 앞에서. 몰래 입을 쓰고 울지않아서 긍정성을 늘 보여줘야 돼요. 세상을 즐겁게 사는 거라는 걸 그렇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 긍정성이 없으면 창의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전을 할 수 없는 애가 돼버려요. 창의성이라는 긍정성에서 나와요. 엄마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고요. 자, 그 마음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부터 늘 꿈을 꿔라. 엄마부터. 뭔가 목적이 있고 엄마의 사는 목적이 남편과 자식 뒤치다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주 잠깐. 시간이 아주 잠깐 보여드리자면 모든 여성은 임신을 했을 때 자기 두뇌의 모든 세포들 벌어져요. 뼈도 그렇고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후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태아가 세포 구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호르몬을 내보내기 때문에 물질을 내보내기 때문에 엄마의 몸까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엄마의 두뇌 속으로 세포가 벌어지면서 여러분 자녀의 뉴런 세포가 두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거의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아빠는 잠시 귀를 닫아주는데 여자와의 그 엄마의 문제 아니 닫으시라는 건 아니고 자, 문제가 뭐냐 엄마의 머릿속에 여러분 자녀의 뉴런 세포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그대로 복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식이. 저는 언젠가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이들은 엄마의 정서를 닮을 수밖에 없는가? 정서. 엄마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밝게 웃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자녀는 커서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도 웃으면서 겪습니다. 근데 엄마가 별로 안 힘든 일을 하면서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부모는 왜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나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넘겨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별로 힘들지 않는 말 인상을 쓰면 애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현찰 100억이 없을 때에는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빠 말고 엄마가 엄마의 두뇌 속을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니까요. 엄마가 세상이 즐겁다고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크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책 얼마 안 비싸니까 한 권씩 사세요. 12,000원인데 할인하면 1,800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두 번째, 아이한테 왜 사과하는 부모가 돼야 될까요? 자녀하고 늘 자녀의 의견이 나의 의견만큼 중요하고 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얘도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좀 잘못했으면 무조건 사과해야 돼요. 미안해. 자녀한테. 할머니나 할아버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는 엄마가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그게 또 하나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근데 애기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근데 어떤 데는 억지 불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아빠가 가난한 힘줄 안 해줘. 네? 아빠가 힘줄 안 해줘. 아빠라도 책을 찾아보게 해. 책을 봐야 말이지. 언니가 읽어주면 아빠는 듣게. 아빠가 말 안 해. 한번 작전을 짜보세요. 머리 아파. 머리 아플 겁니다. 집지만 아빠. 자, 3번. 아빠가 3번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는 문제를 반드시 스스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 여러 스스로 번 가요.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지원했어요. 안 껴줬어요. 일부러. 지각하고 결석하는 걸 다 용납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평생 아침에 그 효율성이 나오질 않아요. 깨워줘요. 계속 누군가가 깨워줘야 되고 그게 뭐냐면은 책임감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책임감이 없는 애가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초등학교 때. 그 기본이 뭐냐? 학교 간 거 네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엄마가 일을 나가거나 운동을 나가야 돼요. 나는 일 나가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한 5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매주 이렇게.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실행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밖에 나가서 운동해버리니까 지가 알아서 학교를 가더래.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어. 지가 가서 차려 먹고 가거나 틀고 가거나 어쨌건 지가 가는 거야. 일어나서. 왜? 집안에 아무도 깨워줄 사람이 없거든. 그게 뭐냐면 그게 자존감이에요. 나의 스케줄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구나. 이걸 초등학교 때 맛봐야 됩니다. 1학년 5살부터 해야 돼요. 이게 말빨이 너무 세요. 근데 어쨌건 초등학교 내에 그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상황 봐서 애가 이제 애 성장도에 따라서. 근데 요리를 같이 참여시키면 5살부터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문화유학적으로 원시 부족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군대를 알아서 다 남이 흘려 먹어요. 같이 이렇게 그렇죠. 5살부터 요리를 시켜. 그래야지 머리가 좋아져요. 요리를 일찍 시작해야. 자, 그다음이 자 성향이 형제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성향이 다른 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말하고 방학 때 체험을 분리시키세요. 자,
성향이 다른 애를 같이 놀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얘도 몰입이 안 되고 얘도 몰입이 안 됩니다. 둘 다 지능 발달하고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면은 자 얘가 엄마하고 잘 맞고 얘는 아빠랑 잘 맞는다. 그러면 따로 여행을 가야 돼요. 주말도 마찬가지고 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여행을 가야 되고요. 그 여행지에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활동에 고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청소년들은, 애들은 진짜 고수를 만나고 싶어요. 모든 활동에서. 그래서 10대 때 진짜 고수를 만나야만이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적극적이 되고 그게 일종의 멘토링인데 멘토링은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부모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따로따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매 또는 형제 자매끼리 서로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화합해야 되고 가족은 하나 이걸 깨세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5살부터 15살까지 그 아이의 두뇌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 두뇌가 뭔가를 좋아하고 몰입하고 거기서 고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부부 관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신혼은 끝났잖아요. 따로 가시라고요 그냥. 신혼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저도 지금 아무튼 끝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날 때 주의할 점. 자기 자식 험담을 하지 말라. 선생이 오히려 학생을 더 무시하게 됩니다. 더 신경 안 쓰게 되고 더 문제아로 보게 돼요. 그래서 자 거짓말 잘하는 애가 있다고 쳤을 때 담임선생님 만나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거짓말을 너무 절대 하지 마세요. 비밀로 주시죠. 원래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가족들이 숨겨주는 것은 죄가 형성되지 않아요. 남이 숨겨주면 그 사람 그 형사건 되거든요. 근데 직계 가족이 범죄인을 숨겨주잖아요. 경찰이 안 잡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가장 소중한 직계 가족. 무조건 남들한테 자녀의 감정을 비밀로 하고 그 자녀가 언제든지 더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요.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케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 이제 좀 약간씩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튀는 애들을 하면은 꼭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러면 네. 그 아이 때문에 엄마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는 전혀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선생님 도와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내 아이의 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솔직히 선생님들은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귀를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부모 교육 많이 받다 보면 엄마가 그런 걸 버려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될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걸 해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더 많이 말하게 된다면 그걸 무조건 해. 괴롭거든요. 괴롭지만 믿어줘야 되고 자기 자녀 편을 끝까지 들어요. 그거 안 되지만 그걸 해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 세상에 그래도 딱 한 사람은 내 편이 있어. 이것을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죽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도 내 편은 딱 한 명 있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절대 선생님이 나를 야단친다고 해서 나를 같이 야단치지 않았어. 우리 엄마. 자, 선생님이 우리 자식 막 험담을 봐요. 상담을 갔어요. 이 말만 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오세요. 선생님, 그런 일만 있는 줄 아세요, 선생님? 예, 그냥 집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내 자식의 끝까지 내 자식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더라는 영화 보셨어요? 마더? 그 누구야? 원빈 나오는 영화. 네, 봤어요. 네. 실제로 살인을 했어요, 자기 자식이.
근데 어떻게 하죠?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살인 안 한 것처럼 해서 증거인멸하고 돌아다니죠. 막 불질러버리고. 그게 마더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면에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경찰서에 갈지라도 애가, 그래도 엄마는 네 편이라는 것을, 그 기대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느낄 때 그 기대만큼은 깨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물어보지도 않은 혼담을 왜 하냐고요. 물어보지도 않은 혼담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이제 로젠탈 효과, 그러니까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자기 자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애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신입생이 2학년이 됐으니까 3학년이 됐으니까 나는 바뀔 거야 했는데, 엄마가 선생님한테 과거에 했던 행동 딱 얘기해버렸네. 그럼 선생님 눈빛이 싹 달라졌네. 그럼 애가 어떻게 느끼냐면,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면 선생님 그렇게 안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의 눈빛이 바뀌었어.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세강이 결국 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당신이 본 대로 내가 행동해 줄게 올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엄마가. 절대 엄마는 자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마더처럼, 마더 영화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라는 거예요. 6번째, 바벨 전략을 써야 되는데, 바벨 전략은 제가 이제 촬영 마치고 남은 한 5분 정도 설명할 거고, 성적이 아니라 성격과 공감 능력을 중심으로 키워요. 이 성격은 아까 그 인성, 참을성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은 뭐냐면은 친구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지 앞으로 공유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요. 자, 오늘 두 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두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두뇌는 이 네 가지 경험으로 발달을 합니다. 즉, 성숙하게 되고 성능이 좋아지고 결국 성공에 이르는 네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전, 반성, 모험, 위로예요. 제가 이 두뇌의 네 가지 경험을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단어가 정리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들한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세로토닌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호르몬의 단어를 쓰지 않고 친숙한 단어로 어떻게 압축할까를 고민해 해왔거든요. 드디어 20년 만에 뇌과학을 접한 20년 만에 압축이 됐어요. 인간을 성장시키는 4개의 단어는 이겁니다. 도전, 반성, 모험과 위로예요. 물론 도전하고 모험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모험은요 도전에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는 중요한 발전이 안 됐어요. 제가 아파트 2개를 날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모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패해봤기 때문에. 자, 어떤 휴게소 화장실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성공을 하면 조금 배우지만 실패를 하면 모든 것을 배운다.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를 해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모험도 할 수 있게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 중요한데 모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이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기를 주면 안 되고 테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모험을 못하는 애가 돼요. 애를 데리고 다닐 때도 손잡고 엄마가 앞에 걸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애가 엄마 앞에 걸어가야 돼요. 우리 어디 갈 거야? 애가 앞에 걸어가야 돼요. 애가 걸어가서 뒤에 쳐다봅니다. 엄마 오나 안 오나.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자동차가 많아서 위험한 곳이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엄마들 어떻게 하냐?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해. 모든 것이. 그걸 구분을 하지 않아. 그래서 안전한 데서도 끌고 다니고 위험한 데서도 끌고 다니고
아이가 절대 도전과 모험을 못하는 애예요. 자기 주도성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네? 근데 급할 때는 저희 7살 때부터 이렇게 빨리 가자. 네, 풀고 다니면 안 돼요. 급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 애는 55살 때 성공하도록 내가 작전을 길게 짜주세요. 마음의 여유. 우리 애는 아마 앞으로 30년간 고생할 거야. 마음의 여유. 미국 살 아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미국 살 때 횡단보도 건너서 슈퍼마켓 신부름 시켰다가 제가 완전 이상 집 놀리시죠? 주위 엄마들이 저한테 너 미쳤니? 막 이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완전 이상한 거예요. 역시 지금 자녀를 잘 기르고 있는 거야. 그래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미쳤네. 어릴 수 있지만 그게 아이들의 자존감이 돼요. 자기 혼자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느낌이. 그게 성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그렇게 할수록 더 좋아요. 더 좋아. 10살 이제는 더 좋아. 저도 그렇게 살아서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 주변 엄마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다 같이 그냥 백수 실업자는 거예요. 근데 위험해가지고 보세요. 또 그럼 위험한 데서는 그렇게 다니라고요. 근데 딱 봐서 위험하지 않은 데서는 그때 선생님이 항상 애가 먼저 걸어가게 하라고 했어. 이걸 기억해 주라고. 자 이제 그건데 이거를 한 번 더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막 지키려고 하는데 그 자녀가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주도성이라고요. 자기 자신. 그것을 잃게 만들면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의 철학을 보고 그 아이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엄마한테 관리받은 애구나 이게 바로 보여버려요. 이거는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면접관들이. 대학 면접관, 특목고 면접관, 그 다음에 무슨 회사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떨어뜨리냐? 그 자녀의 눈빛에서 엄마의 관리가 보이는 순간 그게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런 애는 절대 창의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면접의 핵심이에요. 절대 자녀를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취업할 가능성이 사라져버려요. 왜? 예전에 취업할 때하고 틀리다니까요. 예전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아무나 다 뽑았고요. 왜 스카이 대학 그 서류만 다 뽑았어요? 귀찮아. 면접 보는 게 귀찮잖아. 어차피 일손도 부족한데 그냥 지방에 다 자르고 그냥 스카이를 다 뽑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경제가 성장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래요. 앞으로는 반대죠. 대학을 안 물어보고 어떻게 돼요? 면접만 8시간을 보고요. 자소서를 직접 쓰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자소서를 쓰고 면접에서 돌발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뭐냐면 그 자녀가 도전과 반성과 모험을 통한 경험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있어야만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재도전을 못하고 자살을 하게 돼요. 그게 요즘에 유행한 그 감정 코칭이라는 거예요. 감정 코칭. 그래서 자녀를 위로만 하고 절대 선생님이랑 같이 야단치지 말라. 누군가 한 명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엄마만 할 수 있어요. 나도. 자, 그래서 모험을 할 때 사람은 호기심과 집중력의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많이 나와야만이 면역력이 좋아져서 오랫동안 장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험을 못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쉽게 빠지게 돼요. 과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관리시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론 좀 리스크는 있어요. 관리를 안 했더니 얘가 막 오토바이를 한 대 사더니 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그런 위험함을 감수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결국 자식 성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로를 할 때는 몸에서 옥시토신하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는 친구 같은 좋은 관계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스킨십 이렇게 서로 만져주고 안아주고 프리허그하고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르몬으로 얘기하자면 이 4가지 5가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해요. 옥시토신,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 5가지 호르몬이 성공의 호르몬이에요. 근데
근데 그 성공의 호르몬을 평소에 생활로 바꿔보면은 도전, 반성, 모험, 위로예요. 그리고 특히 위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좋은 관계와 스킨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스킨십은 예. 친구들끼리 이렇게 두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모든 사람하고 해도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네. 얘가 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는 좋아하거든요. 스킨십. 오케이. 근데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또 상대방 애들도 싫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속 나오고. 그러니까 싫어하면 하지 말고 그냥 그 대신 엄마랑 많이 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예. 너랑 잘 통하는 애하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스킨십이 너무나 약한 문화라서 사실 외국 같은 데는 낯선 사람 남녀가 만나도 호응 정도는 하거든요. 우리는 악수도 부끄러워. 얘가 좋아하는 게 뒤에서도 만나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대방이 싫어요. 제가 이걸 스킨십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전체 사회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불륜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스킨십 운동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직계가.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지적을 받으면 애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어버려요. 근데 학교 선생님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진짜 엄마들은 진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요. 그런 얘기를 해서 애들이 지적을 받는 게 스킨십이 아니라 때렸다, 건드렸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애들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픈데 마음이 아파요. 진짜. 제가 저 이혼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 학교 교사였어요. 축하드려요. 오죽하면 이혼했겠어. 오죽하면. 교사를 교육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고정관념이 심하셨어요. 자존감이 너무 셉니다. 거의 교수급을 능가하고요. 국회의원 무슨 뭐 대통령 같아요. 그게 교사예요. 근데 애들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가 혁신학교면 뭐예요? 선생님 자체에 혁신이 안 돼서 애들을 평가하고 애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애들 이게 있으니까 애가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요.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 맹모 삼천지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왜 맹자 어머니가 시장 옆에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감각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장 옆에서 산 겁니다. 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왜 무덤 옆에서 살았을까요? 삶과 죽음을 스스로 깨닫게 만든 거예요. 자, 공자가 지학의 나이인 15세가 넘었을 때 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유학자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요. 드디어 공부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맹자 어머니는 그곳이 싫어서 이사 간 게 아니에요. 딱 적당한 나이에 그 환경을 골라줬던 겁니다. 세 번이나. 그게 맹모 삼천지교예요. 나이에 맞는 환경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10살 이전에는 감각이 더 소중합니다. 다양한 감각이. 10살부터는 인성, 삶과 죽음, 전체 과정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을 해야 되고 주말 농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0살 이후 15살까지예요. 15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맹모 삼천지교. 일단 이제 박수 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